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과연 이번 주 방향성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그 가운데서 오늘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함께 전략 세워가 보겠습니다. 자, 그 전략의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지난 주 마지막 거래 시장을 복귀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동안 기다렸었던 삼성전자 드디어 실적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기다리던 게 있었죠. 바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였는데 역시나 고용은 줄어드는 반면에 실업률은 올라가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늘 시장은 항상 한 발 빠른 것 같죠. 지난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성장주 쪽의 무게가 점점 더 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에는 무려 성장주의 끝판왕으로 불렸었던 로봇의 네이버, 카카오까지 그 훈풍이 이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던 두 기업의 실적부터 정리를 하면서 시작해 보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8조 원에서 8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9조만 나와도 서프라이즈다 했었는데 그 기대보다 더 높은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10조 4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내내 적자를 거뒀었던 삼성전자였는데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매출은 기대했던 75조 원보다 약 1조 원 정도 하회한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잘 나왔던 실적이 매출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혹여나 또 비용이 절감돼서 그런 건 아닌지 또는 충당금 환입 등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때문에 약간은 한 90% 정도 만족할 수 있던 실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어디까지나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구체적인 부문별 실적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보고서에서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결국 메모리 가격이 올랐던 게 이 전체적인 실적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총평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레거시 쪽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고 여기에다가 퀄 테스트가 통과하고 나서 HBM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실적은 이제 쭉쭉쭉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제 거의 9만 전자 고지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고무적이었던 SK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올랐다는 건데요. 이번 달 말이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같이 실적을 발표하고 또 본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우리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또 내일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제 밸류 체인 단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상당히 많죠. 레거시 쪽인 이제 CXL도 있을 거고요. 또 HBM 향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투자 방향성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잠시 뒤에 총 정리해 보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LG전자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대 2분기 성적표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일단 주력인 가전사업과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냉난방 공조 그리고 전장 쪽까지 골고루 잘 나왔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요. 여기에 냉난방 공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도 AI 발 이슈가 굉장히 거셌었죠. 근데 바로 냉난방 공조가 AI 후방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네요. 자, 이렇게 LG전자 이로 인해서 참 주가도 한 2%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단지 LG전자만 볼 것이 아니라 LG전자
그룹주, LG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자율주행 이슈 언급을 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도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전자까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과연 LG 그룹주들의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잠시 뒤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적 정리를 마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실적, 특히나 삼성전자 실적을 변곡점으로 삼고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 성장주의 매기가 이 발표와 더불어서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실적이 잘 나온 건 잘 나온 대로 반도체가 잘 움직여줬고 성장주 쪽에서 분위기도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끝단에 있는 로봇, 네이버, 카카오까지 훈풍이 불어왔다는 건데 먼저 로봇주 도대체 어떤 연유로 움직였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7월 4일자로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들의 반도체를 100% 로봇이 만들게끔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뭐 인구 감소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신규로 지어질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이렇게 로봇으로 전환할 예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서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을 구입을 해서 테스트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물론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선은 그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미 반응이 나와줘 버렸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란 이슈가 새로운 재료는 아니었죠. 한 2, 3주 전에 또 이런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 순찰 로봇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이 두 기사의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요.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 자동화 팹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 부사장의 발표를 정말 몸소 이제 단계적으로 좀 실천하려고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로봇주들 앞으로 성장 전망은 참 밝은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테슬라도 이 로봇 쪽의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로봇 정말 전망이 밝고 실제 하는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이 로봇 산업의 전망을 실제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실체 하는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물걸레 청소를 하는 그런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금 로봇주로 같이 묶여서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옥석 가리기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로봇 이슈 정리해봤는데요. 로봇 이슈로 웃었던 거는 로봇주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네이버도 로봇에 참 한박 웃음을 모처럼 지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네이버 랩스, 그러니까 네이버 계열사죠. 네이버 랩스가 만든 엠비덱스 로봇을 보고 와, 정말 네이버란 기업은 이제 앞으로 전 세계 로봇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극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탄력을 받았는데요. 아직 좀 기뻐하긴 이른 것 같죠. 왜냐? 2분기 실적 시즌인데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카카오도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임원들이 자사주까지 팔아 헤치면서 그 하락폭을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증권사들도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우리 개인들은 참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줄줄이 순매도를 하면서 수급에 있어서 서로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인데요. 증권사에서 역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반등에는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성장주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플러스 알파로 좀 더 확인해 볼 만한 이슈도 짚어볼까요? 일단 중국의 지리그룹이 2026년 초까지 우리나라 고급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심을 맞춰서 생각해야 될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를 고객으로 타겟팅을 한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공장을 이용해서 이제 대중국 수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 좀 수출을 해서 그 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어떤 파장이 일지 정말 그 사각지대를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지도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역시나 나토처럼 이렇게 어떤 연맹, 그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해상풍력 연합체에 가입을 할 걸로 알려지면서 해상풍력, 요즘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신재생 쪽의 새로운 재료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점검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 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시작을 잘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마 오늘 눈 뜨자마자 삼성전자 이야기 가장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뭐 9만 전자가 아니라 12만 전자까지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SK 하이닉스도 이번 달 말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기업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되게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특히 일단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실적 서프라이즈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본다면 사실 다른 뭐 말씀해 주셨던 하이닉스에 대한 향방도 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이 좀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 효과가 특히 기인한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특히 지난번 이제 2분기 초 들어서부터 대부분의 추정치들이 한 1,300원 초반대 이렇게 있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거의 1,300원 후반대 이렇게 그렇죠. 기록을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영업이익단에서 거의 한 5%에서 10%가량 사이에 증액 효과가 일단 나타났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또 이제 환율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실 업황 자체는 되게 좋았습니다.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그리고 뭐 HBM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재고 평가 손익이랑 그리고 이제 그 판매가 단가 인상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복합해서 다 실적에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말씀해 주셨던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본다면 이런 레파토리는 사실 좀 똑같을 거다. 비슷하다. 똑같이 이제 실적이 물론 판가 인상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에서 뭐 10만 전자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코스피 단에서도 전체적인 증익이 환율 효과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네. 것입니다. 특히 코스피 대부분의 증익 효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이상 아마도 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2분기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이 실적에 대해서 봤을 때는 기존에 봤던 코스피 상단 지수보다는 조금 더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수 3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말씀드렸던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인하고 사실 2,800선에서 3,000선까지는 매물대가 생각보다 좀 없었다라는 것을 좀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특히 3,000선까지는 생각보다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그런 좀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약간은 또 찬물이 끼었지 않을까라는 조바심도 나는데 뭐 어쨌거나 이거는 대장단의 이슈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아래 단에 있는 밸류체인도 궁금합니다. 내일 파운드리 포럼에서 뭔가 수율에 대한 언급이 해결이 될 것인지 그와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많은데 대표님은 소부장 쪽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다 중요하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장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 등 대부분 이제 장비 업체들이 거의 대형주보다 훨씬 더 이제 초과하는 이런 수익률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좀 부과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조금 이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주 중에서도 사실 이런 하이닉스향 장비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향 장비주들은 이제서야 이제 과대낙폭 이후에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 부담도 오히려 좀 덜하다라는 점에서 장비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CXL 관련 장비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CXL이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CXL이라는 게 이제 CPU 그리고 GPU를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 상용화만 되면 사실 제2의 뭐 HBM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텔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제품을 좀 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 밑에 이런 CXL 장비 관련주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HBM 장비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HBM 관련 장비주들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초월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런 장비주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하이닉스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지금 이제 그 하이닉스 쪽에 HBM을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에 하이닉스 쪽에 가격 협상력을 이제 우위에 있으려면은 결국에 이제 공급사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3E까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점유율까지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양 장비주를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XL이랑 HBM이랑 공통적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 가장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네,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장비에 있어서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엔 좀 눌렸는데 오히려 사실 이제 그 눌렸을 때 접근하시기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그 레이저 마커 장비가 이제 주요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워낙에 지금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수율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D램과 비교했을 때 워낙에 이제 그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미세 공정에 있어서 이제 레이저, 이 마커 장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란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저 장비 쪽으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거의 90%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최소한 60%는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이 좀 좋다 보니까 또 대만 쪽에서의 수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어닐링 장비를 삼성전자에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어닐링 기술도 이제 HBM 공정에서 굉장히 필요하죠. 어닐링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금속 재료를 고온에서 가열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어닐링 장비까지도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HBM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HBM3E에 대한 물량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장비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대장주 관점으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체인 단에선 삼성전자 향으로 독점 공급 이슈가 있는 이오테크닉스를 타피로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LG전자 약간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그때 LG전자도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좋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LG전자부터 한번. 일단은 LG전자 같은 네. 경우는 회사의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예. 전체적인 업황은 좀 안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 싶고요. 일단 LG전자 좀 호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유럽향 TV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LG전자가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독형 가전이잖아요. 네. 이쪽에서 특히 영업이익 마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유럽향 TV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파리 올림픽이라는 올림픽 특수 효과가 좀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좀 얘기를 했었던 이 환율 효과도 분명히 LG전자에 좀 그 호실적 기록하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업황 자체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가전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아직 부진한 상태고요. 그리고 LG전자가 특히 상반기에 좀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계절적인 효과가 특히 상반기에 가전이 좀 많이 나타나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 이 하반기에 대해서는 물론 LG전자가 잘해줄 거라고 믿어야 되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특수는 좀 지나간 것 같고 LG전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좀 아쉽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앞으로 미래는? 네. 좋습니다. 뭐 LG전자 말고도 우리가 볼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로봇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난주에 테슬라가 쏘아 올린 공에서도 이제 로봇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 좋은 건 알겠고 방향성도 알겠는데 국내에서 로봇에 투자할 만한 실체가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많진 않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 고르면 그래도 좀 소수로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로봇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슈 자체는 지금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이제 그 올랐을 때 로봇주들이 이제 따라서 동반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로봇 쪽에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또 이제 무인화를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경우에 사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라든지 방산 뭐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쓰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AI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쪽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봤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테마단으로 따라가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딱 두 군데인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고 네, 두 번째는 항상 이제 삼성전자 지분 투자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이 두 가지 종목은 이제 최근에 실적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수출로 인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체가 있는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타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거의 끝단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정말 오랜만이라서 전 되게 개인적으로 반가웠거든요. 주주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회사 얘기를 해보자면 네. 사실 회복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이도 남아있지만 아직. 기대감도 일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의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일단은 본업은 괜찮습니다. 뭐 네. 카카오 쪽의 광고라든지 네이버 쪽에는 커머스, 뭐 웹툰이라든지 본업은 계속적으로 괜찮은 부분이지만 이 사실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생각했을 때 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좀 주가가 이렇게 좀 갈리냐, 희비가 갈리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해외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잘 가잖아요. 근데 국내가 못 갔던 이유는 특히 이 상반기 때 AI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실적 확인이 좀 많이 성과 확인이 너무나 미흡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사실 제가 요번 상반기 때는 카카오를 아마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에 대한 AI 기대감이 다 죽어버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체크가 그러네요. 되면 주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일단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카카오를 일단은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회사 부진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매각 얘기도 뭐 들리는 얘기로는 매각 얘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자회사 부진이라든지 이런 비용 통제 부분에서 특히 이제는 좀 집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액션이 좀 취해진다면 특히 카카오를 좀 저가 매수적으로 기회를 잡아봐도 되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이제야 이제 다시 또 나오는 AI 얘기가 이제 하반기에 다시 좀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 하반기에 AI 소프트웨어가 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사실 국내에서도 이 해외에서 하는 AI에 대한 모듈을 확실히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들고 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단기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용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말씀드려서 꼭 카카오를 골라주신 거지 선택권이 없으셨으면 선택 안 하실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 카카오가 지금 바로 당장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부터 좀 지켜보실 시기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싶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저 시기가 오면 다시 또 모셔서 이 의견 들어볼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신재생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브리핑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연합체에 가입을 했는데 이 연합체라는 게 반중국 연맹이더라고요. 그동안 신재생 쪽에 재료가 없는데 이게 조금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신재생 쪽이 사실상 이런 미중 갈등이 이제 더 고조화가 됐을 때 사실상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하나의 분명히 모멘텀적인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쪽은 앞으로도 전망이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인 것과도 좀 엮여 있는데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또 노동당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해상풍력 쪽에 이제 개발과 지원을 더욱더 넓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뭐 엘니뇨니 라니냐니 하면서 또 기후 현상도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죠. 이 원인이 바로 탄소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재생 쪽은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밸류체인을 보면은 뭐 터빈 쪽도 있고 하부 구조물, 타워 쪽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타워 쪽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타워. 네,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장이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사실 터빈은 이제 그 밸류체인 안에서 비중이 차지하는 게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떠한 그런 경쟁을 좀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타워 같은 경우에 만들 때 비용이나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CS 윈드가 이 기술에서 독보적인 어떠한 지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관련해서 수혜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타워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명실상부 이제 CS 윈드가 앞으로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나온 반도체부터 이번 주 전략 세워가 보실 때 두 분 말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